BM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꼰대의사의 정식화 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과 수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신질환이 수면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7가지, 8가지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모든 정신질환들이 크건 작건 수면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또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신질환을 추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불안증,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 조울병, 조현병 이런 5가지 정신질환과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수면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수면에 관련된 거는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신질환이 수면장애의 원인이다. 뭐 이거는 지금 막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일방통행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 번쯤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수면장애가 정신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은 불안이나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되면 수면장애가 불면증이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쪽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정신질환이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수면장애가 또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이제 조금 세분해서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정신질환과 수면장애는 이제 쌍방향이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신질환에서는 오늘은 이제 불안, 우울, 그 다음에 조현병, 조울병, 스트레스 반응 요거 이제 묶어서 5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면장애는 뭐 우리가 가장 흔한 건 불면증이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불면증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이것도 뭐 아주 대표적인 수면장애입니다. 근데 여러 정신질환이 있을 때 단순히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면이라는 거 이제 많이 자느냐 혹은 부족하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파수면, 그러니까 깊은 잠이죠. 깊은 잠을 많이 자야 되고 그다음에 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수면 단계를 렘 수면,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수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각각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런 수면의 질과 관련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어떤 변동을 일으키냐 여기에 대해서는 꽤 많은 연구들이 옛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서파수면, 깊은 잠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런 연구들도 많았고요. 또 우울증이 있다 보면은 렘 수면은 좀 많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렘 수면이라는 건 잠에 들자마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한 사이클의 끝부분에 이제 렘 수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렘 수면이 등장하게 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렘 수면이 깊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우울증과 관련된 렘 수면이 변동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냥 한두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연구 결과다 보니까는 시대에 따라서 연구 트렌드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가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절약상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이 있지 않는 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신질환이 수면을 많이 자느냐 적게 자느냐 뿐만 아니라 수면의 여러 요소들, 렘 수면이라든지 서파 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신질환에 사용되는 정신과 약물들이 똑같이 렘이라든지 서파 수면이라든지 약물이 서파 수면이라든지 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들에 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있다.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이라는 게 사실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수면장애라는 거는 정신질환의 지속과 악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수면장애가 있을 때 정신질환을 발병시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증거가 적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다 이러면은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든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또 불면증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구분해서는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소다, 리스크 팩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는 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다음에 위험 요소들, 이런 거에는 첫째는 선행 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유발 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지속 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별명처럼 붙여놓은 게 이제 선행 요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발 요인이라는 거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속 요인이라는 거 이제 중력 귀신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원래 이게 니체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중력이 계속 이제 몸을 당기듯이 중력을 발휘하는 기준이 있어서 한없이 이제 우울한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린다, 뭐 이런 정도의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요인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걸 살펴보자면 사실은 유전적이라는 건 타고나고 체질도 상당히 좀 타고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조건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운동장의 위쪽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경기하기가 쉽고, 운동장의 아래쪽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공을 차고 올라가서 골대 골 넣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건 반대쪽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타고난다는 게 아주 그냥 결정되고 그냥 일방형으로만 작동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역경에서 훈련되어짐으로써 습득되어지는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넘길수록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강해지고 정신적으로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역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볼 때는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이런 좀 안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반전시켜서 그게 어떤 자신의 성격이나 체질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에 역경이 있을 때 우울증을 좀 더 잘 버텨내고 오히려 우울한 상황에서
본인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저 기울어진 운동장은 언제든지 기울기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인으로서는 저런 선행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의 요소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방아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체질을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다면은 우울증이 걸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대개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거는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통해서 선행 요인이 있을 때 우울한 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건데 세 번째 요인까지 좀 생각을 하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번 우울해지면 전체적으로 기분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활동도 안 하게 되고 매사에 염세적으로 보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우울할 때 흔히 보이는 우울증의 증상들인데 그 증상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그 증상들 때문에 또 우울해지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우울증의 치료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근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신경가소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증상이 만성화되면 뇌에 새겨져서 뇌에 새겨진다는 건 뇌가 계속 작동하면은 아무리 심리적인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계속 우울이 지속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원인이라는 건 선행 요인도 있고 유발 요인도 있고 지속 요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걸 이제 제목을 바꿔서 얘기해서 불면증의 원인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정신질환과 불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불면증의 원인들에는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선행 요인으로 우울증이 작용하느냐, 선행 요인으로 우울증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혹은 우울증이 지속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어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그게 방아쇠로 작용해서 계속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우울증이라는 게 계속 중력 귀신으로 작용을 해갖고 계속 불면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게 일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인데 그 조합이라는 게 이제 정신질환과 불면증 사이에도 나타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거를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이제 배즈크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면요. 여름에는 일찍 깨고 7시간 자는데 겨울에는 많이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늦게 기상하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거는 뭐 꽤 이제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뭐 흔히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여름에는 덜 자고 일찍 깨게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더 많이 자고 늦게 깨게 된다. 그러니까 덜 자고 많이 잔다는 거 이제 수면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일찍 깨고 늦게 자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일중 주기 리듬, 그 서카디안 리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해가 늦게 뜨니까 빛이 늦게 비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빛이 비춘다는 게 어떤 하루 시기에서 아침이 밝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신호가 되죠. 그러니까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건 동굴 속에서도 24.2시간 정도로 리듬을 보이는 건데 그걸 이제 하루 24시간에 정확하게 맞출 때 그거를 맞추게 하는 그런 강력한 자극 인자가 햇빛이 되는데 여름이랑 겨울에는 이제 햇빛이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일찍 기상하게 되고 늦게 기상하게 되고 또 여름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겨울에는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이 변동이 있는 건 오히려 건강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코막힘을 호소하면 가끔 정신과로 가보라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인데 정확하게는 저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이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얼핏 봐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특별히 코막힐 만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코막혀 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관련된 말씀을 더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님께서는 30대 초반 여성분이신데 잠잘 때는 일부러 핸드폰을 보지 않고 잘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도 2-3시간 정도 잠이 아직 오는 때가 있다. 불면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막 말씀드렸지만 불면증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저 글로만 봤을 때 휴대폰 안 보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 건데요. 눈을 감고 누워 있는데도 2-3시간 정도 누워 있는 거는 소위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수면 위생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 저게 일종의 학습 같은 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은 내가 별다른 어떤 변동이 없는 한 2-3시간 정도는 계속 누워있는 거랑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생물학적 근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뭐 30분이나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정도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거실에 나와서 좀 가벼운 활동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조금 휴대폰을 보시는데 휴대폰 너무 길게 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극적인 뭐 쇼츠나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뭐 좀 집중을 해야 되거나 좀 어려운 휴대폰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시다가 조금 졸릴 것 같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불면증 치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그 인지행동 치료적인 불면증 치료기는 하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습관을 재조정한다. 이런 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되지 않을 때 뭐 약물을 포함한 이런 불면증 치료를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활동을 낮에 부족한 경우에 저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꼭 아침 햇살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잠은 좀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낮에 뭐 쉽게 얘기해서 땀 흘리고 숨 찰 정도로 운동하시는 게 좋겠다. 이건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야간 근무하고 이제 오전에 수면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 이런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뭐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이 아침에 하든 뭐 밤에 하시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로부터 이제 꽤 이제 해방된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저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놓고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밤에 일하고 아침에 주무시려고 그러는 게 여러 가지 수면 위생의 관점에서 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생체 리듬이 밤에는 이제 졸린 쪽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일을 해야 되니까는 이게 일의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밤에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할 만큼 잠이 오기는 하는데 아침이 되면 또 굉장히 각성도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발동하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이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좀 급여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당하고 좋기는 한데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결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 수면만 놓고 보자면은 조금 일하는 패턴을 바꾸실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우면 바로 잠을 드는데 서너 시간 뒤에 깨서 다시 잠에 못 든다. 이것도 불면증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정의로만 얘기하자면 이제 잠은 잘 들기는 하는데 일찍 깨고 잠이 지속이 안 된다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상으로 보면 불면증이 맞습니다. 근데 저 경우는 그냥 잠이 못 드는 불면증보다는 그렇게 아주 빈도수가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불면증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걸로만 놓고 봐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원인을 찝을 수는 없겠으니까 한번 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원인을 찾아보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대략 대답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전반적인 이제 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울병부터 수면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울병이라는 건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질환이고 흔히들 이제 이해할 때는 조증이라는 건 기분이 좋고 들뜨는 거고 우울증이라는 건 기분이 처지고 우울한 거. 그러니까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는 병을 조울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조울병 강의 말씀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기분이 오르고 내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뭐 에너지라고 얘기해도 좋고 활동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어떤 기력 기운,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좋은데요. 조증인 상태에서는 이 에너지 레벨이나 활동도나 기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우울증에서는 에너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올라갔을 때 의욕도 올라가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에너지나 활동도가 높아졌을 때 의욕도 고양되고 머리 회전도 잘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조울병에서 보이는 수면을 이해하는데도 에너지나 활동이나 기력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이제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조울증에서 특히 이제 조울증을 치료하거나 관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증 사파가 있을 때 수면 욕구가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면 욕구의 감소가 불면증이랑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불면증이라는 거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상태고요. 수면 욕구의 감소라는 거는 아예 잠잘 생각이 없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왜 수면 욕구가 감소되느냐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저 때는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이 흘러 넘쳐서 잠잘 필요를 못 느낀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기운이 흘러 넘쳐갖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조증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쓰고 써도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인은 에너지가 흘러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에너지 양이 증가한 건 아닌 쪽에 가깝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뒤에 조증 사파 이후에 우울증 사파. 이때 우울증은 조울병에서 보이는 우울증이고요. 조울병에서 보이는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조증 상태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어서 뒤따라오는 우울증 사파에는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처지고 그다음에 힘이 없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면이랑 관련해서는 조증 사파에서는 수면 욕구 감소이기 때문에 잠을 아예 안 자든지 적게 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울병 상태에서 우울사파로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힘이 빠지게 되니까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때는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특징적으로 조울병의 우울사파에서는 수면을 많이 취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울증에서 수면과 관련해서는 일단 조증이 있으면 수면 욕구가 감소돼서 잠을 적게 잔다. 그다음에 이게 우울 시기가 되면은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우울증이랑은 구분이 된다. 요거를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조증이랑 관련 없이 수면 부족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일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이 나갖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 결과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랑은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면 부족이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조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수면 부족 자체가 조울병을 생기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 부족이 조울병의 선행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면 부족이 사실은 조울병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을 적게 자게 되면 조울병이 있으신 분들이 비교적 관해 상태로 잘 지내다가 기분이 들뜨게 되고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조증사파가 재발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방향으로 조울증과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고요. 우울증의 경우에 있어서도 잠을 많이 자게 되면 이게 이제 우울한 사파에서 과다 수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과다 수면을 하게 되면 이게 우울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조증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증 상태가 너무 심하든지 지속되게 되면 사실은 수면제를 쓰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를 써서라도 이렇게 수면 욕구가 감소해서 수면 시간이 과도하게 짧아지는 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조증이 감소되게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하게 되면 몇 개월씩 조증이 가는 경우가 많고 이 조증이 계속되다 보면 또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수면제를 써서라도 잠을 잘 주무시게 하는 게 조울병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경과들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과다 수면이 있을 때 일부러 잠을 이제 못 자게 하는 거죠. 이런 수면 제한을 이루면 우울증이 감소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계절성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몇몇 우울증에 있어서는 이런 수면 제한 자체가 우울증을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면을 너무 많이 자는 과다 수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노력하든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랑 좀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든지 간에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게 이제 항우울제 쓰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혼재 사파라고 그래서 조증 사파랑 우울증 사파가 동시에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 및 우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불안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교감신경계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종의 불안하다는 게 스트레스 반응이기 때문에 코티졸이 또 증가하게 되면 코티졸이 뭐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성도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 정신이 번쩍 드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면 잠이 안 온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불안장애 아니래도 늘 경험하는 거니까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또 우울하면 잠이 안 온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자체가 이제 불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굉장히 행동을 안 하게 되고 매사 처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울병의 우울증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낮에 활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낮에 활동 안 하게 되면 피로 물질, 소위 해서 아데노신 같은 게 안 쌓이게 되고, 그러면 수면을 일으켜 하는 압력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항우울제를 쓰게 되면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그 항우울제가 결과적으로는 수면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저게 직접적으로 어떤 수면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침에 항우울제를 쓰고 그게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우울 증상이 감소하게 되면서 우울 증상과 흔히 동반되는 어떤 기력 저하라든지 활동이 저하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이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잠을 자게 하는 거고, 사실은 저게 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울증과 수면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B님께서 SSRI 복용 2주 차에 이틀간 2시간 자고 과음하고 모르는 사람이랑 놀러 다니고 14시간 통화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SSRI를 복용하시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용어로서 얘기하자면 항우울제에서 유발된 경조증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뭐 틀림없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병원 가셨는데 SSRI 먹어도 멀쩡하고 우울증만 잘 낫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걱정되시고 좀 이게 헷갈리시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째는 저 A병원에서 받으신 SSRI랑 B병원에서 받으신 SSRI가 같은 SSRI냐,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게 SSRI라는 게 저 용어 자체는 세로토닌만 선택적으로 재흡수를 차단한다,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요. 실제로 양리학적인 작용을 보면 100% SSRI인 SSRI는 없고요. 대부분은 저게 어떤 노에프네프린의 재흡수도 차단하는 작용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SSRI 간에 그 차단하는 비율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이 다르면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물지 않게 똑같은 SSRI를 드셔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울증에 관여하는 요인들에는 뭐 선행 요인도 있고 유발 요인도 있고 지속 요인도 있고, 또 유발 요인이나 지속 요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SSRI 먹어도 이제 경조증이 일어나지 않고 우울증만 좋아진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경우는 약물 유발성 조울증이다 이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우울증이라고 했지 조울증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요.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저건 이제 약을 잘못 써서 조증이 생긴 거니까 의사가 약을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것도 일종의 큰 틀에서는 조울증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조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조증이 될 수 있는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이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조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우는 아주 센 건 아니라도 조울증의 성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울증의 성향이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과서적인 조울증은 아니다. 요거는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 경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만일 우울증이 심하고 또 SSRI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은 조심스럽게 면밀히 경과 관찰하면서 SSRI를 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또 약물 치료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저런 상황에서는 우울한 거는 사실은 어떤 조울병성 우울이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약물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수면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떤 수면적인 문제가 저런 경우에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얘기를 참조해서 한번 이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 항불안제약을 먹으면 잠이 오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약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직접적으로 어떤 수면 작용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항불안제들이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항불안제 자체가 이제 수면제다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는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항불안제, 그다음에 작용 시간이 비교적 빠른 항불안제를 이제 수면제라고 불리면서 사용하게 되죠. 그다음에 항우울제 중에서도 이제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는 항우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라조돈이라든지 모타자핀 이런 약물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시면 항히스타민 작용 때문에 잠이 오니까는 잠이 온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강조드리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우울제가 전혀 수면에 도움되는 작용이 없지만 항우울제를 통해서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그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신체적인 활동이든 정신적인 활동이든 하게 되면 잠이 잘 오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항우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비님이 질문하신 게 이제 서트랄린인데 200ml인데 멀쩡하더라 이건데 서트랄린 보통 200ml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떤 약물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용량 의존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서트랄린도 완전히 퓨어한, 그러니까 SSRI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노르에프네프린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아주 강한 약도 아니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울증이 있기 전 명랑한 성격이어서 오히려 항우울제랑 관련 없이 좀 들뜬 것 같고. 이런 말씀인데요. 그 경우도 틀림없이 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랑한 성격이라는 게 전혀 어떤 조울병이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항상 이제 명랑하고 좀 활동이 많다. 요게 어떤 조울병적인 성향이랑 약간의 관련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신 것 같습니다. 비님이.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DHD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성인 ADHD가 너무너무 유행이어서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ADHD 약물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DHD가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ADHD 약물이 특히 ADHD가 아닌 분들이 약물을 쓰게 되면 오히려 충동적으로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울병과 관련해서는 조울병의 경조증이 ADHD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경조증 상태에서 ADHD 약물 쓰면은 사실은 조증 경과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조울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울병에서 어쨌든 조증이 되면 수면이 적잖아요. 그리고 수면이 적으면 이제는 조울병을 떠나서 적은 수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잠을 안 자는 시간이 16시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수면이 8시간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뇌가 멍해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뇌가 멍해지는 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두엽이 멍해지면은 그때는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매사가 이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내적인 갈등들 이런 걸 잘 소화를 못하게 되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 자체가
조증이랑 비슷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조울병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될까 이런 책에 있는 글에서 인용을 했는데 조금 과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열흘을 딱 7시간만 자면 24시간 잠을 잘 자지 않았을 때야 맘먹는 수준의 기능 이상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누차례 강조드렸지만 더 이상 사당오락은 이제 오늘날 발달한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한 시간을 자고 깨어있을 때 밀도 있게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우울증은 사실은 기분이 우울하기보다는 무기력하고 매사 피곤하고 잠만 자게 되고 집중 못하고 기억 못하고 머리 회전 안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울하지 않고 감정이 텅 비어 있고 이런 형태의 우울증이 양극성 우울증인 경우가 많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관점에서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거다. 요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드가 알란 포라고 그 추리소설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요. 이제 조증인 상태에서는 장작광이 되고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밤새도록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기가 지나면 몹시 게을러지고 잠만 자게 되고 게을러진다. 이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복이 심한 경우는 오히려 조증 상태를 좀 너무 들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수면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울병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울장애 진단에 필요한 증상들 이렇게 있는데요. 수면의 관점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의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 있을 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울증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도 대략 비슷한데요. 그냥 임상적인 경험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잠이 안 오는 분이 한 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으로 푼다 이런 분들이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울할 때 잠을 오히려 많이 자는 경우가 한 반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울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초조한 거나 불면이나 이런 게 이제 같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면을 많이 취하거나 늘어지거나 무기력하거나 피로하거나 피곤한 게 또 같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조울병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조울병이랑 우울증이랑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 요거는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울증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울증이라는 건 뭐 여기에 이제 사과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팡밥 같은 겁니다. 그냥 우울증이라는 그런 이름의 카테고리 하에 그런 과일 바구니 안에 묶여져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이제 원인까지 다른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또 상당수는 그냥 우울한 기분이 든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꼭 우울증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은 스트레스 같은 게 관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뭐 쉽게 얘기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고 햇빛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하면은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마음의 감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우울감이 있을 때 불면증이 있다든지 오히려 잠을 많이 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우울 장애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임상적으로 우울증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도 조금은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편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반응으로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하니까 적응장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거니까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는 우울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하다든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요것도 어쨌든 공식적인 진단으로는 주요 우울 장애가 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심한 우울증인데 요것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요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조울병의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랑콜리아는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인성 우울증이라는 건 반응성 우울증이랑 달리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뇌에 문제가 먼저 생긴 거기 때문에 우울해진 거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심리 치료라든지 환경 조절 갖고는 웬만해서는 우울증이 잘 치료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기경련 치료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다 이제 불면증이 작용을 하는데 불면증의 양상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조울병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멜랑콜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멜랑콜리아는 우울증의 옛날 이름이긴 한데요. 요즘 멜랑콜리아다 그러면은 우울증의 옛날 이름이니까는 그냥 우울증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울증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멜랑콜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랑콜리아의 진단 기준 혹은 증상에는 이제 요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수면이랑 관련해서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기상한다. 요게 있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밤에는 뭐 그럭저럭 잠이 들 수는 있는데 일찍 깬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기상한다고 해서 곧 멜랑콜리아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다른 증상들도 동반이 돼야 되니까요. 하지만은 멜랑콜리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게 있고 또 아침에 일찍 기상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참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히려 에너지가 좀 늘어서 초조한 거를 보이기도 한다든지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서 좀 푹 처진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멜랑콜리아라는 거는 굉장히 심한 형태의 우울증이고요. 따라서 이 불면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거 갖고 잘 해결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당신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의 우울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불면을 위해서도 좋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약을 쓰고 적극적으로 약을 쓴다는 건 직접적으로 불면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기도 하지만 우울증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적극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실은 불안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도 보이고 불면증도 보이고 또는 과다수면도 보이기는 하지만 불안 증상이 대표적이고 그 불안 증상이 대표적인 이유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감신경이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기저 수준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긋한 거는 좀 없어지게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곤두서게 되니까 그게 곧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라는 건 아주 급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회복되니까 그때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때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보통은 않겠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레벨이 조금 올라가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지속적으로 또는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이번에는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여기가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떨어지는 건 그러니까 덜 느긋해지고 사람이 공격적이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쭉 이제 계속 이제 떨어져 있게 되는 상태죠. 요 레벨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더 올라가 있고 부교감신경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따라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든지 스트레스에서 이루어진 어떤 생리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교정하는 게 사실은 불면증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조현병의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잠이랑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망상이나 환각이 있으면은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고 귀에서 소리가 들려갖고 괴롭히니까 사실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그거 외에도 여기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있는데요. 요 음성 증상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흔히 이런 것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감정 반응이 좀 둔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수가 없고 그다음에 의욕도 없어지고 매사에 흥미를 못 느끼고 사회생활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는 상태. 요게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초창기에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환각을 많이 보이다가 만성화될수록 오히려 망상이라든지 환청은 좀 줄어드는데 이런 증상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정서 반응이 둔화된 게 거꾸로 가면 감정 표출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말이 없는 거에 반대는 말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욕이 생기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겠다는 이런 활동, 이걸 이제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증가하게 되고 흥미를 못 느끼다가 매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특히 재미있는 일에는 더 과도한 몰입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5개들이 다 조증 증상이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현병에 보이는 음성 증상은 큰 틀에서 보면 조증 증상의 반대, 즉 조울병에서 보이는 우울 증상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이런 관점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매사에 기운이 없고 잠을 많이 주무시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사실은 요때 이런 수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조현병의 음성 증상 또는 조울병에서 보이는 우울 증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수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어떤 수면의 중추가 되는 게 수프라키아즈마틱 뉴클리어스라고 그래서 요거 이제 뇌의 시상하부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빛이 받아들여지면 이 빛 중에서도 이제 청록색 파장에 해당되는 빛은 이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어스로 들어가서 생체 리듬을 작동하게 하는데, 요 시상합을 하는 데에는 이런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체온 조절이라든지 우리 몸의 내분비 계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떤 수면 이상이 있을 때 지금 요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기능에 관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면과 정신질환의 밀접하게 관계를 가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아주 직접적으로는 이 뇌에서 이런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수면의 문제를 보일 때 혹은 수면의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보일 때는 조금 의사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는 뭐 짜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면 공황이 온다고 하고요. 평소에는 명랑하고 아주 즐겁거나 바쁘면 잠을 못 잔다. 최근에 잠자는 여방을 받아서 많이 편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즐겁거나 바쁘면 잠을 못 자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소풍 전날 잠 못 자고 이런 거랑 사실은 똑같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바쁜데 오히려 잠이 오면은 그거가 오히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거는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이니까 전혀 신경 쓸 거 없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잠을 못 주무시면 공황 증상이 온다. 근데 저때 공황은 그냥 불안해진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불안해진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불면증이 공황을 실시간으로 유발한다, 이런 거는 제가 그다지 경험한 것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학습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못 자서 이거 잠을 못 자면 내일 좀 중요한 일을 못 하고 걱정스러운데 이러면서 불안해진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학습이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뭐 파블로프의 조건이나 이런 거 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면 다음날 별다른 일이 없어도 잠을 좀 못 잘 듯 하면은 불안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잠자는 약을 처방받는 게 손쉬운 해결 방법이기는 한데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한번 조절하는 어떤 수고를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울병이 재발할 때마다 기능 저하가 되는 게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기능 저하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조증 상태에서 수면 부족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증이 심해지면, 그러니까 왜 산이 높으면은 골짜기가 깊다는 식으로 조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심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자꾸 생기게 돼서 기능 저하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고요. 근데 저게 이제 기능 저하가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울병이라는 건 뭐 드물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하는 거지만 전반적인 기능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잘 관리가 되면요. 그러니까 저거는 기능 저하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울병이 2번 발명하면 평생 약 먹는 게 추천된다. 요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족보가 없는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울병이 몇 번 발병했을 때 약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건 사실은 임상 시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약을 먹는 게 추천된다는 뜻은 약을 평생을 먹거나 평생 안 먹은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약을 평생 먹은 게 발병을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엄밀히는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사실은 임상 시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조현병에서 비교적 연구가 많이 돼서
조현병의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차용해서 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 번 발병할수록 약을 오랜 기간 먹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물 유발성 경조증은 카운트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주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조증 체결하게 될까요는 이렇게 실력을 갖춘 정신과 선생님이라면 그런 일을 안 하실 테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안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도 만성 스트레스냐 이런 말씀인데요. 안 좋아하는 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매일매일 기억을 하는 것도 수십 년 동안 기억하는 거고요. 근데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고요. 안 좋았던 일이 잠재돼 있다가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꼭 상처가 덧나듯이 혹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기억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뭐 사실은 정상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니까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 좋았던 일을 기억해서 너무나 자기가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저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정신 질환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는 제가 따로 시간 두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여러 정신 질환 또는 정신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정신과적인 증상 또는 정신질환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각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질환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정확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있는데 뭐 11시가 넘어서 이만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주무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